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2월 4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2월 4일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시인 김지하. 김지하가 태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뭐, 한 시인의 뭐 출생일까지 이렇게 날짜 이야기에 이렇게 올릴 필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러나, 사실은, 70년대 뭐 그 이전부터, 우리 그 김지아 시인은, 나름대로 뭐 문학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비중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왜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 삶 자체가 정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 지역에서 어떤 그 이제 민원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 민원을 갖다가 떤 문제시 해갖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정치예요. 특히 어떤 그 이제 이해관계가 그 얽혀 있고 더군다나 이념적인 그런 어떤 그이 밑바탕이 깔려 있다라면은 이건 정치를 떠나서는 얘기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삶 자체가 정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김지아 시인은 뭐 그때 당시 우리 문학계라든가 아니면은 정치계 여러 가지 그 이제 의미 있는 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죠. 김지아 하면 특히 이제 유신 시대 오적이라는 그 이제 유신 시대 뭐 이제 활동 그 시대 활동을 이제 했던 분이죠 주로. 그래서 이제 투옥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적이라는 시를 갖다 또 그 발표를 했죠. 오적. 이게 참 그 금년이 그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제 을사오적이라는 말이 이제 있듯이 거기서 이제 오적이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 제목으로 이 오적을 붙인 건데 그 을사오적과 같이 나라 팔아먹는데 일조한 그런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나쁜 놈들, 역사적으로 나쁜 놈들과 비교해서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일필휘지의 그 어떤 그 필사를 갖다 휘두른 그런 시인이 바로 이제 김지하 시인이 되겠습니다. 김지하. 이 지하면 꼭 저는 그 이제 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김지하 이 시를 읽으면서 와 지하 이 양반은 뭐 그 땅속에서 살아 이런 그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물론 이제 한자로서는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어, 어두운 지하의 그 어두운 세계와 같이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을 이제 질타한 그런 시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김지아가 2022년에 유명을 달리했죠. 네,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에는 상당히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시인으로서 이제 목적 시인이라고 하죠. 뭔가 사회 문제를 질타하는 그런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었지만 어, 이제 한 생을 그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는 이제 이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뭔가 그 생각이 많이 바뀐 이제 그런 그것을 저도 뭐 살아오면서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인 김지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1941년 2월 4일 오늘 출생을 했네요. 말하자면 오늘 김지하 시인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 유명을 달리했네요. 네, 우리나라의 시인입니다. 본관은 김해네요. 김해. 저도 김해 김씨인데 본관이 같네요. 전라남도 목포 태생입니다. 본명은 김영일. 글쎄요, 저도 이름이 김영로이기 때문에 성렬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영자가. 여기 꽃뿌리 영자를 쓰네요. 김지아 시인은. 저는 영화 영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토지를 쓴 소설가 박경림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0년대 유신 독재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투옥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번이 70년대 학번이라서 참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980년부터는 동서양의 철학과 한국의 전통사상을 아우르는 생명사상을 제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집으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다음에 오적, 유명한 시입니다. 을사오적의
빗대어서 그 쓴 그 오적이라는 시죠. 잠시 뒤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300. 이렇게 이제 시집이고요. 회고록으로는 흰 그늘의 길, 그리고 김지하 사상 전집이라는 그 저서가 있네요. 네,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년기를 볼까요? 아버지 김맹모와 어머니 정금성이 외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네요. 본관은 김혜김 씨, 경파 24세손. 저도 24세손입니다, 경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년은 동일한데 한자가 달라요. 뭔가 이게 어, 이게 파도 여러 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돌림자가 이렇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이금리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이다라고 하네요. 증조부 김영배가 가족을 데리고 저희들도 증조부가 이 배자 할아버지입니다. 당시 동학 대두령이었던 사촌형 김인배가 살고 있는 옛 고향집 김제로 이제 이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증조부 때 이제 이 김제로 이렇게 이사를 온 모양입니다. 음. 일단 이제 증조부 때 이제 김제로 왔다가 그다음에 증조부는 사촌형 조직에 들어가 가보년 광양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고 영광 법성포로 피신하여 살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부 할아버지가 법성포에서 있다가 이제 목포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역전 시장에서 첨가물 장사, 포목 장사, 그다음에 기계 수선까지 뭐 다양한 그런 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가 골패로 재산을 또 다 날렸다고 하네요. 근데 골패가 이게 뭐 일종의 어, 그 노름이죠, 노름. 뭐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지만 노름으로 이제 돈을 다 날린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버지 김맹모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전기 기술을 공부한 후 귀국해서 목포에서 전기 기술자로 활동을 했으며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무렵에 공산주의를 접했다라고 하네요. 네. 공산주의 사상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은 그건 아버지 얘기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뭐 김지아 시인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학창 시절을 보겠습니다. 목포 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어, 그러니까 그 다니던 학교에서 1954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원주로 이제 이주를 했네요. 이사를 또 갔습니다. 원주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을 해서 중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진학하여 1966년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 영남 씨도 서울대학교 미술과 그쪽 아닌가요? 뭐 얼추 비슷한 시기인가요? 한참 좀 뒤인가요? 저 영남 씨가? 자,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4.1과 5.16을 겪었고 6.3 사태등을 접하면서 그는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깊이 관여하게 됐다. 저 시대에 좀 태어나서 저 시대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좀 의식화가 된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빠지게 돼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죠. 1966년 서울대 졸업 후에도 박정희 장군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을 하고 이에 동참을 했다. 장군이 아니고 정권이네요. 그렇죠? 장군이라고 읽고서 장군의 장기 집권? 뭐 군복을 입고서 계속 집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장군이 아니고 정권이네요. 그다음에 문단 데뷔 이후에 1969년에 황토끼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황토. 황토끼 하면은 저는 그 생각나는 게그 배호의 황토십리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갈 때도 십리길, 올 때에도 십리길. 참, 그 황토길을 터덜터덜거리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황토십리길. 그 마지막 구절이 그렇죠. 아주 그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명은 지하. 지하가 땅속이란 뜻이죠. 땅지 아래 하자니까 지하였는데 이것이 굳어져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이름을 지하로 바꿨다라고 하네요. 좀 그렇죠. 네. 음, 땅속 이거보다는 그 밑에 그 지하가 훨씬 낫네요. 저 지자가 도시바 할 때 시바네요. 시바. 그러니까 김지미 할 때도 저 지자를 씁니다. 저게 이제 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초변이 들어가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강이라는 뜻이고 글쎄요. 뭐 강가에 풀이 쫙 난 그런 걸 연상케 하는데 저는 예명이니까 이게 지하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64년에 한일 회담을 반대한 학생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가 체포 투옥되어 4개월간 옥살이를 했으며, 예. 1965년이 을사년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조인이 돼요. 근데 그 1년 전에 이제 그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그 학생 그 데모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게 6월 3일 일어났기 때문에 그 6.3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위에 자꾸 가담했다가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 정치인과 재벌 관계의 부패와 비리를 질타한 오적을 발표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 투옥되었다가 이제 석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적 필화 사건이라고. 실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을 써갖고서 큰 화가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자, 오적 필화 사건은 1970년 사상계에 실린 김자희 담시 오적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옥고를 치는 사건으로 사상계 필화 사건이라고도 한다. 예, 1970년이니까 저로서는 중학교 3학년 때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하여튼 대학 들어가서 이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적이 누구냐 그러면 을사오적 하면은 그 5명이 있죠. 이완영을 비롯해서. 근데 이 김자 시인이 쓴 그 오적의 대상은 재벌, 그다음에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그다음에 군장성, 장차관 이렇게 이제 특수계층을 이제 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부류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엄청 일삼았다. 그래서 그걸 걸쭉하게 풍자를 하고 비판을 한 시가 바로 이 오적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사상계 5월호에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실렸는데, 음, 글쎄요, 그 재벌. 재벌이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이제 그런 뜻일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당시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급 공무원. 아무래도 이제 고급 공무원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군 장성. 참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뭐 소령 중령 대령은 뭐 기차 도둑놈, 소위중이 대위는 뭐 무슨 도둑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그 사병들은 뭐 감방 도둑놈, 건빵 도둑놈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이제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차관 뭐 고급 공무원이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부패했었는지는 저로서는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제 관료로 지냈던 사람들, 군 장성, 국회의원들, 재벌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어, 굉장히 이게 필화 사건이 된 거죠. 자, 오적이라는 제목은 을사오적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가 사상계에서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시가 수록된 1970년 5월호를 서점에서 다 수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시판을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1야당, 신민당의 당수가 유진산 씨였습니다. 그때 그 신민당의 당보가 있어요. 그게 민주전선이었습니다. 저도 참 저 민주전선 많이 받아봤는데 그 민주전선에 이 시를 또 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정당의 그 이제 기관지 거기에 실리니까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김지하하고 그 시를 쓴 김지하, 그다음에 그 사상계에 실었으니까 사상계 발행인, 그다음에 편집장 이 사람들을 6월 2일 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다음 민주전선을 다 압수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상계를 서점에서 수거하는 걸로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정치인들이 저걸 자기네들 그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김자뿐만 아니라 사상계까지 그다음에 편집장까지 발행인 편집장이 다 구속되는 그런 그 이제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죠. 예, 단순하게 보면은 야 왜 이게 문학을 탄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또 정치인들의 어떤 그 어떤 당리당략,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이득 이게 다 셈법으로 계산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상계는 결국 휴관 끝에 1970년 9월 27일 날 이제 폐간이 이제 됐죠. 제가 언젠가 장준하 씨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준하 방송에서 어, 그 사상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로 TV에서 장준하 사상계 이렇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73년 4월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와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아들 김원보와 그다음에 김세희 형제를 이제 낳았네요. 네. 김원보, 김세희. 돌림자를 안 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1974년 4월 민청년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이 돼서 또 체포가 돼갖고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예, 이 민청년 사건은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 바로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대학 입학하자마자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뭐 4월 3일이니까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이제 입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한 달도 그 해에 계약을 바로 못하고 3월 중순까지 휴학을 했어요. 그 휴학이라는 것도 처음 그때 경험을 해봤지만은 이제 3월 중순이 돼서 이제 가입한 서클에 나가서 이제 뭐 선배들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뭐 그 이제 보름 동안 많이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선배들인데 4월 3일 날 민청년 사건이 탕 터졌는데 보니까 아예 신문에 막 그 같이 이야기하던 선배가 뭐 그 조직책으로 뭐 이름이 올라가고 사진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와 그때 저는 사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하여튼 그렇게 민청년 사건이라는 것이 또 그때 그 사건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60년대의 그 큰 그 사건 학생운동에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6.3 사태지만은 70년대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들어서는 뭐 이건 뭐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이 되고요. 자, 어찌됐든 2009년 9월 재판부에서는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한 겁니다. 재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연루됐던 여러 선배들이 있었는데 전부 무죄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한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해갖고서 국가에서 무슨 보상금을 지급을 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해 1974년이죠.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서는 김지하의 구명을 위해서 프랑스의 사르트르와 보바로는 사르트르의 어, 연인인가요? 부인인가요? 예?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둘이 그런 관계입니다. 사르트르도 사실 이제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그 이제 문학가죠. 예. 그다음에 미국의 노움 촘스키 등 해외 문인 및 지식인들과 연대 김지아 시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막 짜고 나섰고 그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가 1975년 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됐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어, 처음에는 상당히 그 높은 이 중형을 갖던 선고를 하는데 대부분 다 풀어주는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징역으로 감형을 했다가 어, 형집행정지로 석방을 시켜줬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가져가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물론 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백님 사건 같은 경우에 사형이 집행이 됐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네, 8번 볼까요?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가 다 같은 해 3월 13일 서울에서 원주 집으로 가려고 나오다가 중앙정보부의 연행 다시 구속이 됐네요. 그다음에 재판을 또 받고 무기징역에 징역 7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제 79년 12.6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시해가 되고 나서 최규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시국사범들을 대부분 다 풀어줬죠. 네. 그래서 1980년 12월에 형 집행정지로 다 이제 석방이 되고 뭐 복권도 시켜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각 종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수용하고 생명 운동을 벌이는데 힘을 썼다. 제가 볼 때는 이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글쎄요, 그뭐 김지아 시인이 사형 선고를 이렇게 뭐 막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게 남의 생명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도 우습지만 생명을 정말 쉽게 버릴 것도 아니다.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생명 운동에 투신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991년에 분신정국 당시 김지아는 19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쓴 젊은 것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죽음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는 글로 그들의 죽음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80년대 학생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60년대, 70년대하고 80년대 학생운동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한 게 80년대 학생운동이었고, 그때 정말,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강령이 있듯이, 어, 정말 사람이 목숨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뭐 자살을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김지아 시인이 생명 존중 사상을 수용을 하고 생명 운동을 벌리는 그런 입장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게 분신을 해서 죽고라는 게 이게 옳은 일은 아니다. 역사에서 뭘 배우겠느냐. 죽는다라고 해서. 죽음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런 생명에 대한 그 존중심에서 나온 비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예,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부를 돕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비난과 원성을 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뭐, 그걸 도우면 안 되나요? 물론 뭐 저도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그 아주 뭔가 그 아주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정부를 돕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인가? 결국은 진영 싸움이에요. 이념 싸움, 이념 투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박정희 정권 때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 체제 이런 걸 비난하다가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 존중 사상을 수용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그 뭔가 그 학생 운동을 하던 뭔가 골수 학생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원성을 하게 된 거다, 비난을 받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 이후에 박주진 고은의 시, 그다음에 황석영. 아, 오죽하면 확석영이라고 제가 오타를 냈겠습니다. 정말 이름을 부르기도 싫은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최인훈, 네, 있죠. 최인훈, 광장 쓴 그 최인훈. 그다음에 이청준, 박경리 등 작품과 함께 그 작품도 유럽과 미국에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이 작품이 노벨상 후보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유럽으로 번역이 돼서 나가니까. 저기서 이제 아무래도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박두진 씨, 그 시도 어,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러네요. 뭐 고은 씨 굳이 그뭐 입에 올리고 싶지 않고요. 네.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1964년 대일武력 외교 반대 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네, 진짜 그 64년이면 아까 6.3 사태 얘기를 했는데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그로 인해서 많은 개발 자금을 받아갖고 대일 청구 자금을 받아갖고서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가 시작이 됐죠. 솔직한 얘기가 그게 이제 구력 외교다라고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구력 외교였는지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당시에 그 거리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63세대라고 해갖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남긴 그 결과물은 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9천년 역사 또 우리가 배워왔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금같이 융성했던 때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방법론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재자 박정희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건 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5개월간 집권을 했으니까 오래 했죠. 네, 오래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3대 세습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면서 음, 자국의 대통령,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말 풀칠하던 입에다가 그래도 밥술이라도 떠놓게 해준 이 나라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닦은 사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래요. 참 지금도 그 유골함을 집 그 벽상에다 놓고 보관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그 묻힐 땅 한 뼘을 갖다 그 허락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잔인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이끌면서 아주 정말 우리 먹고 사는 일에 기반을 닦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어, 나름대로 그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제가 퀀텀 점프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정말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난날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매도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는 그러겠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독재자라고 욕하면서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매도하는 거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그 헐뜯고 폄훼하고 욕하는 거 결코 옳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 참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6번 볼까요? 2001년 5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작가회의 이사장인 소설가 현기영과 대협력위원장인 소설가 이경자 그리고 자유실천위원장인 소설가 김영현과 아, 함께 차례로 박정희 기념관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 할 수 있죠. 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은 세워졌죠. 그런데
교통편의로 봐도 굉장히 외진 데다가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면서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쌍수 들고 반대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뭐, 김대중, 뭐, 기념관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그 궁궐같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지어놓은 거 우리 잘 보고 있죠. 설사 그 지난날의 지도자들을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추앙할 것은 똑같이 추앙하고 비난할 것은 똑같이 비난하면 됩니다. 둘 다 비난하는 일 많이 있어요. 또 둘 다 추앙받을 일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큰 벌을 한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좀 미친놈 아니냐 뭐 저는 옛날에는 뭐 유신 반대 하던 놈이 너 왜 지금 그따구 식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닌 건 아니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2007년 대선 전에 손학규를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도록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 근데 손학규가 결국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갔죠. 저는 좀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도 정치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탈당 안 하고 그대로 있길 바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탈당을 해갖고서 지금까지 얘기하오던 것과 반대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본인은. 뭐 나중에 뭐 토굴에 들어가 있었느니 뭐니 그러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갖다 바꾸면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존재감도 없이 이제 소멸돼 버렸잖아요. 아마 그대로 있었다라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뭐 박근혜 아니면은 손학규 둘이 또 붙었을 거고 거기서 이겼으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형이었었는데 왜 탈당을 해갖고서 정반대의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 갔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짜증나요, 진짜. 자,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서 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또 선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2007년에 이제 그 5년 임기니까 2012년에는 이제 그 탈당해서 민주당에 가 있으면서 또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는 건 뭐죠? 저때 이 정당이 어느 정당에 그 정확한 그 시기에 가입해 있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볼까요? 현대.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손학규는 그렇고 2012년에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김지아 시인이 그랬다는 얘기죠.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너무 손학규에 이렇게 몰입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잖아요. 근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각이 우익화, 보수화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존중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글쎄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 뭐 후보 때인가 아니면 언젠가 김지아 씨는 한번 찾아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9번 볼까요? 네, 현대 한국의 도교로 유명한 종파는 국선도, 단학성은 연정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선도, 김지아는 연정원에서 이제 같은 어, 도교 그걸로 인연이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네요. 네, 작품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유신 시대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이었던 김지아는 80년대 이후에 그리스도교 사상과 불교의 미륵 사상, 화엄 사상, 유교, 선불교, 기철학 등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재해석하고 이를 모두 융합 수용하여 생명 사상을 제창을 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풍자력을 갖추면서도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담시와 서정시를 썼다. 대표적으로는 오적, 시, 황토길, 타는 목마름으로 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2022년 6월 25일 날 3일대로 천도교 대교당에서 49제 추모 문화제가 열린 자리에서 김지하 시인의 미발표 시 8편, 교감, 헌화, 열일이, 심화, 사랑은 공경, 처형, 살아라, 하늘세계 미발표 시가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999년 문화계 후배 임진택에게 희곡을 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신 건넨 작품들이다라고 하네요. 희곡을 써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갖고 이렇게 8편의 시를 썼고 그게 이제 저때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작품과 저서를 한번 볼까요? 뭐 앞에 다 나온 얘기지만은 시집, 대설남 1부터 4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성통합, 민족의 노래 민족의 노래, 에린, 제자리를 찾는 시,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별밭을 우러르며,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한 사람이 태어나므로 말뚝이 이빨은 8만 4천 개, 모로노는 돌부처, 생명, 병든 바다 병든식, 동학 이야기, 중심의 괴로움, 부문산 하얀방, 님성토 빈산, 생명과 자치, 2002 월드컵 포레버, 마지막 삶의 그림, 미의 여정, 셋둘 그리고 혼돈, 옛 가야에서 띄우는 겨울편지 꽃과 그늘기, 예감에 가득 찬 속구물, 김지아의 화두, 당신을 버릴 때, 절 그 언저리, 사이버 시대와 시의 운명, 못난 시들,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네요. 그 다음에 기타, 윤렬한 무엇인가, 사상기행 1부터 2까지, 생명과 평화의 길, 유목과 은둔, 탈춤이 민족미학, 똥바라, 김지아가 짓고 임진택이 고쳐 만든 창작 판소리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저작으로 공치경, 김지아 산문집입니다. 민족주의 평화 중용, 현대문명의 위기와 시대정신, 흰 그늘이 길, 생명학 1부터 3. 학위는 1985년 미국 사회연구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상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상을 많이 받았네요. 네,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이 자료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적이라는 시를 여기다 직접 올리려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굳이 대내어 봐야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